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3% 넘게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래도 오늘만큼은 조금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장중에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M7의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그래도 전날 10% 넘게 혼자서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조정의 마무리 단계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조금 더 남은 걸까요?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리핑 뉴욕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0.2% 상승인데요. 그게 엄청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항상 이 파란색만 있다가 빨간색 하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39,000선에서 39,90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리고 1% 넘게 2%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7,000선을 위협받게 됐었는데 17,180선까지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상승장에서 조정이 올 때 조정을 한 10%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6,850까지 내려가면 10%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김에 그냥 거기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되면 무조건 베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의 마무리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면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1.7% 하락했는데요. 제가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뉘앙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가 어제 자기 전에 딱 보니까 6% 폭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구나. 106달러인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거죠. 그리고 장중에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전일 그러니까 나스닥이 3.6% 급락할 때는 장 막판까지 계속 밀렸거든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조금 저가 반발 매수세도 유입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날 12% 폭락했기 때문에 2% 가까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부침을 겪고 있는 M7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드가 18% 폭락했습니다. 포드 자체적인 이슈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기아 실적, HL 만도,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주의 이런 폭락이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래도 반도체 자동차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개 섹터가 모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포드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특징주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체크포인트 3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핀비즈맵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M7 정신 좀 차려봐 라고 계속 달래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쪽이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린라이트가 꽤 많죠. IBM이라든지 서비스나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그래도 박자를 좀 맞춰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M7이 어제는 하락하면서 AI 종목들을 다 끌어내렸는데 지금은 또 M7만 빠지고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단은 조정의 마무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도 일라이릴리가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박자를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어제에 비하면 확실히 그린라이트가 좀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다우도 상승하고 나스닥도 낙폭을 줄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특히 제가 기대하는 대로 이 조정의 마무리 국면일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분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톰 리라고 하는 펀드 스트렛의 대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많이 바라보고 있고 최근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최근 3년 동안은 가장 잘 마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가장 비슷하게 예측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조금 안타깝네요. 이 로테이션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스몰캡이 8월에 한 15%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으로 두 가지 얘기를 들더라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 중소형주가 가는 거 당연한 원리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이제 경제인 출신으로서 CEO 출신으로서 보통은 이제 연준과 분리가 돼야 되지만 연준을 좀 압박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좀 더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교집합을 찾았을 때 중소형주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로테이션이 8월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웨드부시에서는 그거 아닌데 이제 대형주 조정 이제 끝났는데 이제 대형주의 황소런 불런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으로는 다음 주에 시작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는 시장에 어떤 안도감을 좀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특히 이번 주에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이 전까지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게 문제였고 거기서도 사실 알파벳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도 기대치 봤을 때 이 정도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조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는 기대치가 이제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저 톰리 CEO가 얘기했던, 톰리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바 중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8월에 물론 중소형주가 더 가겠지만 8월 말로 예정된 엔비디아가 해주면 또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8월 28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결국에는 이 두 쪽 의견 모두 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어필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음 주에 다른 빅테크들이 시장의 흐름을 바꿔줄 것인지 아니면 8월까지 가서 8월 말에 엔비디아가 시장을 바꿔줄 것인지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만 어찌 됐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대형주가 8월 이후에 연말까지는 조금 더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두 쪽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은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와 M7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검정색이 1분기에는 M7인데요. 1분기에는 압도적으로 M7이 다른 493개 기업들, S&P 500의 493개 기업들을 압도했죠. 2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EPS 성장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1분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2분기, 3분기부터는 성장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는 걸 걱정을 하면서 이제 중소형주로 돌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는 일단은 중소형주가 조금은 더 유리한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1, 2분기에 너무 또 M7이 강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M7이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장이 꺾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M7만 주도하던 걸 이제 중소형주가 좀 나눠 갖기 시작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2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 떨어지다가 톡 올라왔죠. 2.8% 성장했는데 일단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경기 둔화 시그널을 보면서 이게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전망치였는데 최근에 계속 떨어뜨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에서 2% 사이까지 내려왔다가 2.8이 나왔다는 건 생각보다 미국 경기 강하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원래 같았으면 이러면은 또 금리 인하 뭐 하기 힘들겠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9월의 금리 인하 전망이 거의 100%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그렇다 치고 오히려 경기 생각보다 크게 둔화되지 않는구나에 대한 안도감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5대 은행에서
어떤 분석들을 발표를 했어요. 시티은행에서는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컨세큐티브 미팅 스타팅, 그러니까 9월부터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9월 한 번이 끝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우리는 여전히 12월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GDP 보니까 9월에 뭐 금리 인하 해도 될 것 같아, 가까워진 것 같아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G에서도 마찬가지로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고요. 웰스파고에서는 아마 이번 GDP 성장률이 가장 앞으로 한 몇 분기 동안 보게 될 GDP 성장률 중에는 가장 높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경기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때문에 PCE 물가 데이터를 조금 더 높게 전망치를 잡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원래는 시장을 방해하는 그런 재료였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경기 둔화 그렇게 거칠지 않구나라는 안도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9월부터 금리 인하는 거의 다들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간단히 한번 볼까요? 오픈 AI가 서치 GPT라는 거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계속 있었었는데 챗 GPT 저희가 쓰잖아요. 챗은 저희가 채팅해서 찾는 거고 서치 GPT는 말 그대로 그냥 검색 엔진입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고 지금은 약간 베타 버전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때문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좀 더 타격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도 AI가 여전히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죠. 서비스나우, IBM 같은 종목들이 실적도 좋았고 이게 AI 덕분에 실적이 좀 좋아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M7이 하락한다고 해서 곧 AI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톰리 CEO도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상황 바꿔주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M7이 좀 조정을 받을 뿐이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뿐이지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서치 GPT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폭락이 나왔던 포드입니다. 포드의 주가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하죠.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충당금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대요. 8억 달러 정도.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 좀 됐다고 하던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그냥 포드만의 얘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미국 그 자동차 시장이 완성차 시장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굉장히 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재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포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GM도 그랬고 스텔란티스도 그랬고 주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이 기사에서 현대차는 그래도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았어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장 마치고 나와서 현대차의 주가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기아의 실적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와중에도 실적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부진하지만 그 안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 오늘 장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국내와 비슷한 게 M7 빠지니까 올라오는 종목이나 섹터들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이오인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간밤에 폭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던 일라이릴리는 하락했지만 지금 헬스케어 ETF가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비만 치료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바이킹 테라퓨틱스 여기 보시면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3상에 들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폭발적으로 작용을 했고 로슈 역시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최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어떤 경쟁이 심화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어찌 됐든 지금 시장에서 대안으로 찾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고요. 바이오의 강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헬스케어 섹터 계속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요. 넘겨주시면요. 방산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바이오뿐만 아니라 방산도 강합니다. RTX 코퍼레이션,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방산 기업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방산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볼만할 그런 재료들 자동차, 바이오, 방산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이어서 바로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정규장 마감 직후에 1,380원대로 하향 돌파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 야간 거래 마감으로 갈수록 그 낙폭 줄여가면서 전 거래일 대비 0.83원 상승해 1,38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는데요. 지난 1분기 성장률과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직전 분기보다 2.8% 늘었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는 104.2에서 104.4로 올라갔고요. 다만 시장 주목도가 크지 않은 관계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는 제한이 걸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77% 하락하면서 2주 만에 가장 큰 하락률 보였습니다. 다만 더 가파르게 하락한 것은 2년물 국채금리로 2월 이후 처음으로 4.45%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 두 수익률 간의 격차가 작년 10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가능성 더 키웠는데요. 올해 2차례 혹은 3차례 예정되어 있던 이 금리 인하가 예정했던 9월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유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로 원유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 쏠리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78달러 초반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연료 수요가 약화되면서 올해 석유 수입과 그리고 정유 공장 가동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서 인질 석방 협상에 진전이 보인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동쪽으로 더 깊이 진격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금은 2,400달러를 내주면서 2,3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구리와 아연을 제외한 다른 금속 선물은 모두 하락 마감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뭔가 그 3.6%의 나스닥 폭락이라는 그 폭락은 조금은 안정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락의 어떤 기운이 조금 더 우세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이제 나스닥이 한번 급락이 나왔고 이전에 한번 출연했을 때 이제 나스닥의 하락 가능성을 좀 언급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사실 오늘 좀 많이 말아 올린 거거든요. 장 초반에 아시겠지만
10시 반 딱 이제 개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엔비디아가 한 2%대로 시작을 하다가 11시 반쯤에는 마이너스 거의 7% 맞아요. 가까이 네.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나 싶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많이 눌리다가 또 한번 장중에 양전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상당히 흔들리는 이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만 예. 또 반대로 보면은 아직도 공포에 조금 휩싸여 있는 그런 심리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실 M7만 또 놓고 보면은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그래요? 191이나 이런 일부 종목군들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이 좀 초록색을 많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장 중반부터 또 후반으로 가면서 빨간색이 좀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흐름들이 뭐 그렇게까지 엄청 나빴다라고 보긴 어렵고, M7을 제외했을 때. 그리고 이제 러셀 쪽으로 또 한번 수급이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감은 1%대로 마감이 됐지만 장중에는 2%대 상승 흐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자금의 일부 순환 정도가 있었구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M7이 요즘에 채널링이 좀 상당히 많이 된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급락을 했을 때 M7들이 좀 같이 들썩들썩했었고요. 또 이제 전일 장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3, 4%대 왔다가 또 1%대로 빠지면 엔비디아 하락폭 쫙 커지고, 예. 또 테슬라 말아 올려서 3, 4%대 올라가면 또 엔비디아 쭉쭉 올라가고 막 이런 흐름들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채널링이 된다는 말씀이 M7이 좀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투매가 나오면 예. 다른 쪽에서도 나도 던져야지 이렇게 던지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라는 점이 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XAI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 여론 조사도 있었고, 그걸 이제 테슬라로부터 자금을 이제 투여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슈가 있으면 보통은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슈팅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이 좀 일부 제한됐던 것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건 또 이제 챗 GPT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이제 기술주들은 좀 차익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단기적으로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수혜받는 쪽은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순환 흐름들을 이렇게 막 찾아 나가는 그런 그러네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나 뭐 해리스 쪽으로 보시는 것도 약간은 애매한 게 지금 완전 접점이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를 맹신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경합지에서 어느 정도로 우세를 가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그 갭 차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거고, 비트코인만 보시더라도 가격이 또 고가 부분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정책발로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라는 부분. 물론 마운트 곡수에서 물량 나오는 것도 일부 영향이 있고, 또 이더리움 ETF 됐는데 크게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당연히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정책발로 올라왔었던 이런 정치적인 발로 올라왔었던 그런 상승력이 그 동력이 해소가 되면 또 빠질 수가 있는데, 기억을 한번 좀 되새김질을 해보면 이런 정책발, 그러니까 트럼프가 피격을 받기 전에 비트코인은 8천만 원도 깨졌었던 예. 가격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코인 시장이 한 10% 이상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냐면, 전에 이제 GDP가 나오고 나서부터 막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GDP가 강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금리 인하 쉽게 안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선제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6개월 동안 뭘로 봤죠? 비트코인으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하락이 좀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지표가 만약에 이상한 게 나온 때 이제 코인이 급락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엮어서 그러네요. 이거 뭐야? 이거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터칭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은 변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네요. 귀에 걸면 예. 귀걸이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매매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시장에 변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겹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해석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우면 불확실성 큰 장에서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그런 관점이 이번 주에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만 보고 오다가 중간에 정치 불확실성이 커져 버렸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한쪽으로 좀 기우는 듯 했던 게 또다시 이제 접전으로 가면서 진짜 불확실성이 너무 더 커졌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M7의 흐름까지 안 좋게 흘러가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급격하게 악화됐던 흐름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하창원 본부장께서 이미 좀 예측을 해주셨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닥치니까 또 힘들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M7도 중요하지만 실적 시즌 이어서 혹시 중요한 체크할 만한 기업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일단은 뭐 에브비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유니온 그리고 오늘 좀 핫하게 움직였었던 바이킹 테라퓨틱스 뭐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신기한 게 실적이 되게 잘 나와도 어닝에 대한 이런 가이던스가 좀 나쁘면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좋았는데도 별로 관심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전일 항공주들은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주가는 좀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물론 실적이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고 그게 맞춰 나가는 과정들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던 쪽에서는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약간 좀 외곽에 있었던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적이 크게 막 엄청 크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에브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가 컨센보다 잘 나왔죠. 근데 이제 매출은 잘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이 조금 하회했다라는 부분을 약간 이런 소폭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에서는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다 좀 잘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다 11월까지 모멘텀들이 좀 일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특허 만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기대감 높아질 수 있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또 맞아요. 굉장히 또 얘기 노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바이오의 약진 흐름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러한 흐름에서도 바이오가 상당히 좀 핫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좀 반응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손실폭이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가 좀 높아졌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이제 임상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실적주도 중요합니다만 그 종목이 어떤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면 지금은 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이 하락폭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 하락세를 좀 가장 크게 유발한 M7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네,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때의 어떤 임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에서 상당히 잘 브리핑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내용이 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AI M7이 만약에 좀 하락을 하더라도 예. 그 주변에 영향력을 받는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나우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랬었고 예. 그다음에 우리 어도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AI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성장이 과연 단기간에 끝날까? 이거는 이제 GPT 같은 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네. 이거 쉽게 안 끝날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많이 쓰세요.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진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도 원래 안 쓰다가 제가 이제 코딩 관련된 부분에서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유료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나중에는 아마 이 GPT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릴 정도로 정말 좀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산업의 초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의 성숙기에서 거품론이 나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성숙기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성장기에는 인풋이 더 크고 거기에서 당연히 수익이 더 안 나오는 게 맞죠. 네. 성장기부터 수익이 더 많이 나오면 그건 성장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수익이 더 나오는 시장은 성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익을 엄청나게 따지는 그 대규모 회사들이 왜 너도 나도 이렇게 AI 쪽으로 투자를 단행을 할까?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 하나의 좀 키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들이 돈 안 되는 거에 과연 손을 댈까요? 그렇죠. 근데 후발이라고 생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할까요?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피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빨리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이 나의 조각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게 앞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캐시카우가 될 거라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 1위에서 50위 안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GPT라든지 AI 쪽 시장으로 돌입을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넘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거품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 나오니까. 하지만 이게 산업의 성장으로 좀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맥이 과연 여기서 끊길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실생활에 지금 뿌려져 나가고 있잖아요. 주식은 실생활이 바뀌고 사용자들이 바뀌면 거기서 돈은 당연히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엔비디아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나스닥 4, 5% 정도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밴드가 엔비디아 100불이었어요. 오늘 106불까지 빠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추세적으로 다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TSMC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캐펙스 투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졌다라는 점. 하이닉스 실적 매출 사상 최고치고 뭐 속닥속닥 위스퍼 넘버는 좀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잘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인다는 거는 더 확인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AI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지금까지 좀 달려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빠지니까 그 믿음이 좀 이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주가에 또 사람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중심을 아직까지는 잘 잡아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AI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언제부터 다시 한번 모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일단은 시계를 좀 더 길게 두고 천천히 접근해도 늦지 않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하락이 단기적으로 투매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기업에 지금 펀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적으로 성장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바뀐 건 뭐인가요? 투자자들의 마음이죠. 그러네요. 그 이제 불안한 심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손바뀜이 나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밑에서 오늘 만약에 장중 낙폭 하락 부분에서 마감이 됐다면 제 표현이 달라졌을 텐데 106불 오니까 갑자기 매수세가 막 엄청 들어오면서 그냥 말아 올려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왔다 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 투매 하락 부분이 좀 끝나가는 과정부터 담으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요번에 단기 조정 이후에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가 오기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 자체도 지금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다고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60선이 결국엔 이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전 박스권 라인까지 좀 도달을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크겠네요, 하락폭이. 네, 저는 지금보다도 나스닥이 3에서 4% 정도는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트리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그 수급도 보시면 좀 느껴지는 게 있는 게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이 영국계와 미국계가 대거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계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만 하는 하이닉스가 최근 2주 사이에 1조 7천억이 나갔어요. 작년 11월부터 7월 중순까지 4조 6천억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네. 반도체도 AI도 이제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또 안 빠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단기적인 조정과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 프리미엄이 그러네요. 3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쪽에서도 강하고 그러네요. 이제 신규 캐파가 들어오게 된다면 반도체는 다시 상승은 나오겠죠. 대신에 지금까지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그 바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하는 결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이 투매 물량이 투매를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만 잘 조정이 된다면 특히나 신용 잔고도 20조에서 이제야 막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아직 안 빠졌더라고요. 이전에 작년에 이제 9월 달부터 11월까지 폭락 나왔을 때 신용 잔고가 20조에서 16조 8천억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신용 물량이 최대 3조는 나올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심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AI로 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 자체를 믿고 가신다면 그 AI 관련주들 안에서 주도권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흐름을 다른 종목들이 계속 또 다른 수혜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중심 잘 잡으면서 하락이 끝나는 구간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그 사이 구간에서 네. 약간 저희가 뭐 틈새로 봐야 되는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면 오늘 뭐 국내 증시 전망도 좋고요. 네, 일단 저는 바이오를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사실 개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선호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산업의 명확한 사이클이 오는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대표적으로 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오늘 HD그룹 같은 경우는 외신에서 또 전부 다 바이 또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16년 만에 사이클이 나왔고 아마 2008년대, 9년대, 뭐 10년대까지 이제 조선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네. 이 사이클이 왔을 때 정말 한번 타면 장난 아니죠. 네, 엄청나다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고 뭐 수주잔고, 신조선가 그때보다 지금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실적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 흐름은 또 HD 현대미포가 흑자전환 예상된다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흑자전환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눌림이 전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거에서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야간 선물이 좀 빠졌고 엔비디아가 또 이제 막판에 더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밀릴 수 있고요. 외국인 누적 선물이 제가 2조 밴드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탈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5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최대 선물은 마이너스 5조 5천억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4에서 5% 정도까지는 최대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그렇죠. 하시고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하락세가 조금 더 짙어질 가능성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가져가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예, 그 중간에는 바이오와 조선업종 한번 대응 전략으로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은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제대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급락이 나왔었죠. 특히나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었던 그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마감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코스피가 2,71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1.7%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의 골이 좀 더 깊었죠. 800선 이탈이 됐고요. 2%가 넘는 하락으로 장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실게요. 어제 삼성전자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한 1.8%까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실적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 직전에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20만 원도 이탈한 자리에서 8%가 넘는 하락으로 장 마침표를 찍었는데 계속해서 하방 압력 부추겼고요. 장중에 오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나 했었지만 이내 밀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또한 역시나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을 그려갔습니다. 803포인트까지 오름폭을 보여주나 반등을 해주나 싶었지만 이내 다시금 오후가 넘어가면서부터 낙폭을 확대해가는 그림 그려갔고요. 어제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실적은 참 저조했는데 이제 바닥 찍었나라는 기대감일까요? 어제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제약바이오는 좋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죠. 코스닥 안에서 그 힘이 실렸었고요. 그 수급 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어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6,7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가 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으로 강하게 매물이 빠져나왔고요. 그래도 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의약품과 화학, 서비스 쪽으로는 담아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물량을 받쳐내면서
8,2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줬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 이어갔습니다. 1,3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가 되는 모습, 개인이 900억 원, 기관도 5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줬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참 부담이었었죠. 선물 시장에서는 한 9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이번 주 마무리 좀 잘 해볼 수 있을지, 어떠한 전략 챙겨봐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 할게요.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8천억 원 던지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수익화 지연 우려에 따라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이 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한미 반도체 어제 5% 하락 마감했고요. 기관 순매수 1위에 자리한 SK 하이닉스도 4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올랐고요.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9% 가까이 폭락하면서 19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두 번째로 많이 담은 네이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10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 대금 미정상 사태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쟁사인 네이버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주 네이버로 뽑으면서 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로 목표 주가 24만 5천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어제 네이버 상승폭 키워가면서 17만 8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순매수 3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4위에 자리하고 있는 LG전자도 어제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했는데요. LG전자가 현재 주력 상품인 가전사업과 미래 성장 동력인 전장사업의 호실적으로 사상 처음으로 2분기 기준 영업이익 1조 원 돌파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1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2%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기관 순매수에는 2차 전지주 에코프로비엠과 LG에너지솔루션 들어왔습니다. 이 테슬라가 어닝 쇼크로 12% 급락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두 종목 모두 낙폭 보이면서 52주 신저가 기록했는데요. 장 중반에 급락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 이상 상승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상승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부진했던 2차 전지주에 이렇게 저가 매수세 유입된 모습 확인하시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깊이 있는 우리 시장 살펴보시죠. 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이번 주 국내 증시였는데요. 어떻게 또 마무리 지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어제 시장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쵸. 많은 분들이 참 국내 증시 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네. 같고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K국장 하지 말고 미장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미국장 가도 녹록지 못합니다. 엔비디아와 이제 테슬라 그 외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혹은 종목군들이 상승과 하락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네. 거셌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무엇을 담아왔느냐? 뻔합니다. 반도체와 아무래도 이제 이 전기전자 쪽.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 SK하이닉스 떨어지죠, 삼성전자 떨어지죠. 그러면 그 자금을 어디선가 받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 반도체 IT 전기전자 안에서 이 자금을 받아줄 만한 뚜렷한 명분 있는 종목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하락에 가속도가 좀 붙었었던 어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간밤에 열렸던 미장이 반등을 해주나 싶었지만 또다시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러셀 지수 쪽, 그러니까 중소형 쪽으로 이제 수급은 그래도 탄탄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IT 투톱이 잘 버텨만 준다라고 하면 중소형 단 안에서의 기회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날이면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로 크게 네. 실리기 마련인데 또 그렇다 할 시그널 잡히지 않았었고 그쵸. 그럼 러셀 2000 지수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국내 증시
테마주 쪽으로 또 쏠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테마주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소외받았으나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쪽으로 저는 한번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단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혹은 2차 전지 쪽이 이제 어제 예. 반등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은 이제 제외하고 본다면 요새 게임주도 좋습니다. 게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의료 AI 쪽에서 뷰너라고 하는 기업들처럼, 그러니까 섹터 전체가 좋다라기보단 그 섹터 안에서 실적이 잘 나왔으나 섹터가 전체적으로 소외받고 있어서 못 올라온 종목군들, 그쪽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주들의 반란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실적주를 골라내야 된다 그렇죠. 말씀 주신 거고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이제 9%가 맞아요. 넘게 떨어지는 모습 보고 이렇게까지나? 사실 그렇죠. 실적 좋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습니다만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욕 증시의 그 기술주들의 급락 여파에 제대로 좀 두들겨 맞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전날 미증시가 너무 이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보고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저렇게 잘 나왔는데 네. HBM 시장의 왕이라고 하는 SK하이닉스는 얼마나 더 잘 나올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또 숫자를 발표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조정의 매물이, 근데 이 정도의 하락은 저는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가려고 우리가 올해부터 거의 6개월간 쉼없이 올라갔는데 빠지는 것은 벌써 일주일 만에 한 이렇게. 15% 넘게 그렇죠. 빠졌죠. 조정의 폭이 좀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IT 중소형주 손절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분기 실적,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이 2분기에도 안 좋은 기업은 3분기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은 지금의 가격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과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안 좋다? 네. 그러면 너무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돌리기에는 늦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에 다 비중을 조절하기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도 일부라도 꼭 비중을 덜어내셔서 실적이 좋지만 주가의 조정이 조금 깊은 쪽으로의 이동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전략이 중요하겠네요. 지금 자리에서 실적이 좀 찍히는 반도체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비중 조절로 전략적인 끌고 감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실적이 안 찍히는 쪽은 오히려 좀 덜어내는 힘들죠. 쪽으로. 하이닉스 사도 되겠네요. 저는 하이닉스 지금 뭐 1차, 2차, 3차 세 번에 나눠 산다 생각했었을 때 1차 매수는요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1차 매수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2차 전지 바닥 찍었나? 이제는 찐반등일까? 사실 찐반등 뭐 계속 여쭤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찐반등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쵸?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0%의 역성장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주가는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최근 한 10거래일 안에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할 수 있었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이 섹터의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2차 전지 관련주들 반응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아무리 큰 악재가 나와도 대다수의 악재가 먼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빠지진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반대급부로 오른 쪽이 2차 전지죠, 확실하게. 예. 반도체 빠졌죠. 전력기기 빠졌죠. 그동안의 시장의 주도주라고 했었던 다수의 섹터에서 자금이 빠졌는데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제약바이오 일부와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엔캠이라든지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던 쪽 말고 2년 전에 가장 강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LG 그룹주 이쪽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기 반등세 그 이상의 무언가를 모습을 나타내려면 무언가 이슈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 3분기 거죠. 안에 새로운 어떤 캐즘을 좀 해소할 만한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 GM 힘듭니다. 포드 힘듭니다. 현대차, 기아 실적은 잘 나왔지만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흐름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찐반등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네요. 그럼 단발성으로는 들어가서 단기적인 접근까지는 가능한데 네. 하반기 전략을 두고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은 이라는 건가요? 일단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까지 봤었을 때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재료가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럼 옥이 되는 네. 종목 뭘까요? 탑픽으로 탑픽이요. 보는 쪽은 저는 LG엔솔이 그나마 일단은 솟아날 구멍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GM과의 협업에서 찾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지금 필수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과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6월달, 7월달에 충분히 한번 느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하반기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부진을 조금은 씻어낼 수 있는 완벽하게 커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그래도 매출적으로 부분이 되는 요소들이 LG엔솔에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30만 원 밑으로 이탈하면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30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 단기 반발세로 4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0만 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탑픽으로 LG엔솔 주셨고 ESS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봤을 때도 탑픽이 LG엔솔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지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빠지면 반등이 나올 때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할 만한 뭐 1%대, 0.5%대 조정이라면 저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서 중소형주를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뭐 이터닉스 같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우리가 베팅을 했다가는 굉장히 또 고민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반등부터 좀 챙겨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탑픽은 LG엔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섹터 네.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당선이 된다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네. 이쪽으로의 투자는 괜찮을까요? 트럼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쪽은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강하게 좀 밀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 네. 두 번째는 종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반대쪽 진영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더 강하게 냈으면 냈지 약하게 내면 그것도 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후보자가 되었든 간에 중국에 대한 관세 혹은 압박,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나는 시세를 노리겠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할 것이냐? 네. 아니다. 나는 시세를 노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다. 길게 투자할 거다. 이 성향에 따라서 종목군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성향을 가지시던지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안에서 대형주라고 해도 반등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에버다임도 그렇고 네. 뭐 HD 현대건설기계도 최근 시세가 강하게 맞아요. 나오는데 그럼 대형주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추시나요? 아니죠. 저는 중소형? 개인적으로는 중소형주인데 대형주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쪽은 두산밥켓입니다. 아, 그런데- 어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일단 두산밥켓은 본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기보다는 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금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고 정말 실적도 잘 낸 기업인데 주가가 굉장히 아쉬워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대형주를 좀 보시기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앵커님이 물어보시겠죠. 그중에 탑픽은 뭐냐고? 저는 히림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대다수의 지금 재건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재무제표상 실적이 잡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원체 업황이 안 좋았다 그렇죠.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실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승한 주가분을 매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뭐 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작은 테마일수록 저는 충분히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더 안전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히림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5,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5,5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이후 불문
일단 포트에서는 제외시켜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제 그제 이틀 윗꼬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재차 상승 시에는 저는 8,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한 15% 올랐네요. 어제 한 7,400원까지 고점 키우다가 오름폭을 반납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지금 자리에서 탑픽으로 힘 주셨습니다. 목표가 8,000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IS셋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IS의 송범선 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최근에 IT 쪽에 흐름이 좀 좋지 않은데 IT를 또 가져오셨네요. 어떤 배경일까요? 네, 최근에 이 IT 반도체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낙폭 과대라는 점, 어제도 그렇고 간밤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하락한 낙폭 과대가 이제 기술적인 큰 회복세가 나올 전망으로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4세대 HBM3 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했죠. 근데 HBM3E는 아직 안 되었지만 HBM3가 납품을 처음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삼성전자빨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훈풍을 다시 반도체주의 전체적인 훈풍을 일으켜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납품을 하면서 이제 하청업체들, 삼성전자의 하청이나 자회사들, 관계 계열사 다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여러 가지가 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본격적인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이 원익 IPS의 지분을 32.9% 보유했는데 최대 주주죠. 근데 이제 원익 IPS가 이제 반도체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 태양광, 장비 이쪽으로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익 IPS의 수익을 이 지분 관계로 상당수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원익홀딩스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원익 IPS, 자회사 원익 IPS에서는 반도체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원익홀딩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이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이 반도체나 이런 LED 그리고 솔라 제조 공정에 필요한 이런 특수가스를 일정한 유량과 압력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게 바로 이제 원익홀딩스에서 제공하는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그림. 그 밑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와 솔라 태양광 제조 공정 특수가스를 일정한 유량과 압력으로 공급한다.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팹 연구소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면서 사용자 유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 서플라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반도체 관련해서도 좋은 그런 장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반도체로도 잘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장비로도 잘 제조를 하고 있다는 점, 아주 필수적인 산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현재 좀 적자 위기긴 해요. 네, 적자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잠깐 적자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꾸준하게 수익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위기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잠깐 적자를 찍지만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나타나고 있고요. 부채가 낮습니다. 부채가 굉장히 낮아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 자본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경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끔 회사들이 이렇게 뭔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면은 빚을 막 져가지고 부채를 져서 돈을 막 빌려가지고 대규모 투자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물론 엄청난 큰 회복 가능한 위기가 확실하다 한다면은 그때 돈을 빌려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 괜찮죠. 네, 시스템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건 괜찮은데 이 부채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져가지고 회사가 도산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차트상 보시면은 차트상 저점 하단선에서 굉장히 좀 강한 추세 상승의 전환 시그널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굉장히 좀 괜찮았던 종목이에요. 원익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도 상당히 좀 입지가 있는 회사인데 지금 뭐 4,0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4,000원. 그래서 지금 3,200원대 전후가 돼버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치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네, 지금 어제 25일 날 반도체 주들의 낙폭 과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낙폭 과대에서 기술적인 큰 회복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전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까지 장점 가져갈 수 있는 원익홀딩스. 어제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컸던 부분을 오히려 기회로 좀 활용해보자라는 관점이었는데요. 현재 그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는 이 종목 자체가 원래 4,000원 선에서 빠지기 시작해서 현재 3,20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4,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되고 이 종목의 잠재 가능성이나 성장성 여러 가지로 괜찮고 또 제가 이제 이 종목이 홀딩스잖아요. 네, 홀딩스가 지주회사라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사업회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도 하지만 뭐 가스, 뭐 LED, 디스플레이, 솔라, 태양광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000원, 목표가 4,000원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 그러니까 현재 3,170원이긴 한데 3,200원 아래로 매수를 한다면은 괜찮은 이 원익홀딩스 투자로 이어나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600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조금 더 1차 목표가 생각해 주시고요. 조금 더 바라봐도 좋을 것 같네요. 원익홀딩스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앵커의 픽입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요, 방산주 중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LIG 넥스원으로 정해봤는데요. 방산주, LIG 넥스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방산 업체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스트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 모멘텀도 좀 확보하게 됐죠. 제가 무엇보다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 오늘 흐름 중에 방산주가 가장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RTX라는 종목도 그렇고 최근에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다 실적 모멘텀에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LIG 넥스원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는 그런 관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반기 미국 수출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액수가 그렇게 큰 제품은 아니라서 조금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기는 하네요. 증권가에서도 LIG 넥스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로는 NH투자증권에 27만 원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I, 뭐 오늘도 혹시 삼성전자를 부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제외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추천주 중에 삼성전자 빼고 다른 종목 있으면 알려줘. 있을까요? 오늘의 과연? 코스피 추천주는 현대차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서의 진전이 기대됩니다.
그래도 이제 소통이 좀 되긴 하네요. 오늘의 코스피 추천주는 현대차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글쎄요, 간밤에 포드가 또 급락을 해서 현대차도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잘 해냈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오늘 장 초반부터 또 다른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의 픽은 원익홀딩스, LIG넥스원 그리고 현대차였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우리 개장 전에 이야기했던 만큼 참 걱정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빅테크 종목들의 폭락을 이제 안고 출발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반전이 없었네요. 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급락이 나오면서 양시장이 좀 크게 밀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가격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일단 바이오는 좀 혼조세로 좀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어제 반전이 하나 있긴 했네요. 아무도 기대 안 했던 2차 전지가 정말 뭐 벼랑 끝에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수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좀 그래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좀 순환매 좀 그런 힌트는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상승하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뭐 인터넷, 뭐 게임, 뭐 저출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좀 테마군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동안 좀 덜 오른 쪽에서는 좀 가격이 좀 버텨주는 아니면 반등 시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전력 설비나 조선, 뭐 방산 같은 누가 봐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들이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은 팔고, 그리고 덜 오른 종목은 좀 사는. 그러니까 지수 급락 속에서도 좀 순환매의 어떤 그런 힌트는 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좀 지수의 급락만 가지고서 걱정할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의 그 시장의 몸살이 주는 그 힌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체크한다면은요, 또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우린 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 속에 답이 있다고 저희가 그 해답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투자의 맛 시간에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종목들까지 선별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자, 반도체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디데이였었고 호실적이 나왔지만 주가는 장중 9%의 급락. 결국 20만 원 이탈한 채 끝이 났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7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반도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은 뭐 많이 보였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그 시장에서 여러 해석들이 뭐 난무했었는데, 사실 어제 하락은 요건 좀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하락이었는데요. 일단 좀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호실적이 나왔어요. 호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4,685억.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5조 2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래도 호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뭐 그렇다고 어닝 뭐 베리베리 서프라이즈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좀 시장 컨센서스에서 조금 더 이제 올라오는 이런 실적이었는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9%가 넘게, 이건 뭐 폭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폭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달에만 지금 SK하이닉스가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논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SK하이닉스는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작년 초에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7만 3천 원 하던 주식이었죠. 근데 최고 2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한 3배 반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 호실적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기대했던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 뭐 하락의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뭐 또 미국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또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겠냐. 뭐 같이 뭐 매를 맞아야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는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매우 많이 오른 종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도 차익 실현 매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SK 하이닉스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시그널은 비단 그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제 7월 전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구간이 언제였냐면 자, 7월 들어서 SK 하이닉스는 더 뻗지는 못했잖아요. 반바지 순환매가 확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구간에 약진했던 종목이 누가 봐도 삼성전자인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도 뭐 글로벌 어떤 매크로의 어떤 영향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춤할 때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편하겠다. 네, 차트를 한 번에 예, 한 번에 보시면 더 편하죠. 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횡보했을 때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진했던 배경, 이것도 시장 전체에서 관통하는 따가는 논리는 뭐냐면 가격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가격적인 논리예요. 이 순간에 이제 HBM3의 논리로 더 이상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못 올라가고 있었을 때 삼성전자는 어닝 베리베리 서프라이즈를 낸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HBM3가 없더라도 호실적이 나타나는 걸 보여줬고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반도체의 논리가 전환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7월 하반기 들어가지고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유독 크게 나오는 것은 그냥 단 하나예요.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주식시장의 논리는 단순해요. 자,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이 하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이치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괴로우냐면 이 하락 구간에 내가 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SK하이닉스를 내가 안 들고 있다고 하면 이건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대표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런 하락 파동에서 이 주식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좀 조정을 받겠다는데 그게 주식시장의 이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오른 종목을 팔고 안 오른 종목들을 언젠가는 또 사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제 변곡점이라는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단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어떤 매크로 전반적으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스닥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SK하이닉스나 뭐 미국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들 우리 시장에도 많이 빠졌잖아요. 조선, 방산, 전력설비 같은.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 힌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부장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던 그 타이밍부터 네.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아졌고 SK하이닉스의 탄력도는 둔화가 됐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빠진 SK하이닉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덩달아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걷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까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단기의 낙폭이 과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지금 이 가격 조정은 업황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미국 일각에서 뭐 AI 버블로 뭐 그런 소리 뭐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쪽의 불안 심리를 고조하는 뭐 이런 어떤 이제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뭐 꺾였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단순히 가격 조정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단기의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이젠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걸 언제 네. 다시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까? 예,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차트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오랜만에 우리 해외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증시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나스닥. 지금 나스닥이 지금 최근에 흔들리면서 지금 60일선을 이탈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면 21선 추세선도 깨졌고 60일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실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실적선을 가지고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논리가 어땠죠? 구글이 좋은 실적 냈는데도 뭐 내 눈높이에 안 맞아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실적이라는 우려를 건드려 버리니까 실적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너무 부러웠던 일본 그죠? 니케이도 최근에 이건 완전히 그냥 뭐
뭐 60일선을 완전히 하향 이탈해버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랑 좀 비슷한 운명을 걷고 있는 상해저업도 보게 되면 지금 하단을 깨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지금 이 주요 증시에서 이런 그 격렬한 가격 조정이 지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외면하고 SK 하이닉스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도 될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반등하는 거 보고, 그죠? 니케이도 반등하는 거 보고, 그게 아니라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하는 거 보고, 예. 이때 차라리 뭐 몇 프로 더 주고 사더라도 전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언제 사야 되겠지라는 관점에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네. 글로벌 증시 자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잡혔을 때는 들어가도 네. 된다. 조금 뭐 못 먹어도 좀 네.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는데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의 반등이 유독 반가웠던 것 같아요. 네. 원체 이제 신저가 행진을 걸어가고 있었다 보니 지금이 이제 매수 적기일까 네. 싶기도 하거든요. 앞서 2차 전지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도 큰 형님들 네. 얘기 주셨잖아요. 지금 매수해 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장 초반 열심히 두들겨 맞고 있었고요. 2차 전지는 특히나 기대감이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뭐 벼랑 끝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정말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제 실적이 나왔는데 네. 물론 뭐 좋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 더 안 좋게 이제 그렇게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손실을 내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 사실 뭐 반도체도 뭐 많이 뭐 하락을 하고 했지만은 2차 전지는 사실 장 초반에 기대감이 없었는데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뭐 장 초반에 2.6%대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까지 갑자기 장중에 올라갔어요? 6%로 급등 반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시장을 제가 이제 평가를 해드릴 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쏟아지고 안 오른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그런 틀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어떤 그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7월 전체를 보게 되면 시장은 하락하고 하지만 반바지 중에 한 섹터는 항상 올라왔던, 네. 그죠? 한두 섹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순환매 논리는 이제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컨콜에서도 이제 뭐 실적이 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 3분기 이후 하반기에 이제 반등의 어떤 이제 그 요인으로 본다면 일단 ESS 쪽은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테슬라의 이제 재고 감소가 좀 이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안도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봤을 때는 단기로 봤을 때는 매운맛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맛. 그래서 네. 좀 길게 보고 들어갈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2차 전지를 이렇게 보시죠. 요 그림은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ETF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했기 때문에 어제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2차 전지를 그 접근할 때 이제는 사실 주변에서도 이제 좀 바닥이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들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좀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가 매수세는 계속 유입을 시키는 상황이죠. 최근 상황에서. 그런데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실적에 대한 좀 가시적인 반등, 아니 매크로 쪽의 어떤 개선, 아니면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이제 뭐 완화라든지 네.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때까지는 역시 필요한 건 뭐죠?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내가 오늘 들어가서 뭐 오후에 팔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 중장기적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제도 아무도 기대 안 했을 때 자기 스스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항상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돌려 세우기까지는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를 풀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2차 전지는 좀 긴 호흡으로 일단 접근하시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그런 결과를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2차 전지를 내가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은 섹터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여전히 중기적 관점에서는 업종 대표주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ETF 코덱스 2차 전지 산업도 괜찮고, 뭐 그게 아니라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의 그 업종 대표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은 사실은 전 중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접근은 뭐 괜찮다고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원체 많이 빠졌다 보니까 단발적인 시세는 뭐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뭐 지금 접근하자라는 말씀 주신 건 아니고요. 다만 업종 대표주에 한해서는 접근 가능하다, 좀 멀리 보고 들어가자 관점 전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시장 안에서 또 이슈가 될 거리들 전력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짜 최근 들어서 천당 갔다가 어제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뭐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 이 정도 떨어져도 뭐 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떨어진 폭 자체가 두 자릿수였단 말이죠. 예, 일단은 어제 사실 많이 오른 섹터들이 대체로 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전력 설비주 쪽이 사실 천당과 지옥을 며칠 사이에 오간 좀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고 계신 분들은 더 아마 좀 놀라셨을 건데요. 일단 위에 게 이제 LS 일렉트릭인데요. 이 녀석이 어제 장중에 17%까지 그냥 급락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도 뭐 장중 9% 정도 급락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왜 그렇게 드라마틱하냐면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HD 현대 일렉트릭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장중에 거의 뭐 급등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상치 2배를 찍었죠. 예, 예상치의 뭐 2배가 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중에 실적이 발표되고 완전히 뭐 치솟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하루 쉬고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시장의 기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저런 실적을 냈으니 네. LS 일렉트릭도 이제 내심 기대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 증가한 거예요. 그렇게 큰 폭의 증가는 예, 아니에요. 예상치가 900억이어서 1,096억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늘었고요. 오히려 매출은 6% 감소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뭐야? 그런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면서 LS 일렉트릭이 어제 이제 장중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한편 HD 일렉트릭은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배 반이 250%대가 늘어났고 매출도 무려 43%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의 그 실적이 그러니까 눈높이에 못 미친 거죠. 실망스러워.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논리가 구글도 호실적이 나왔는데 아쉬운데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논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AI 거품론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종목을 때리기는 했습니다만 전력 설비주라고 거기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챙기자라는 예. 욕구가 강해지죠. AI 거품론 계속 나오는 생각에서 뭐 빅테크 기업 뭐 맨날 뭐 데이터 센터 뭐 때려보고 돈을 쓰고 있는데 니들 뭐 돈 언제 벌 거야, 이런 그런 어떤 의견들이 과연 전력 설비주 쪽에 그게 거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큰 틀에서 보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력 설비주가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 종목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도 불안한데 미국 빅테크 두들겨 맞고 하는데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눈높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챙겨야 된다, 욕구가 좀 강해지는 시점에서 M7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좀 매물 출회가 좀 더 두드러졌었고요. 또 LS 일렉트릭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작용이 됐다 풀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전력기기 공포의 사라는 먹히지 않는 구간일까요? 그게 이제 SK하이닉스랑 같은 논리입니다. 뭐 일단은 그 공포의 사라라는 격언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또 이런 격언도 있죠.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상반된 격언을 가지고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뭐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공포의 사란 이야기는 시장이 계속 뭐 이렇게 빠지면서 네. 싼 종목들이 막 투매로 더 싸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난 싼 종목이라 들고 버틸 거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뭐 투매로 인해서 더 싸질 때는 그건 박앤세일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공포의 사라라는 격언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이 단기에 좀 빠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저점 대비해서 여전히 많이 올라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시도가 어제도 나스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날 뭐 3%대 나스닥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물량 그 공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걸 이제 단기 저점으로 인식하고 매수하려는 심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해갖고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 두 개가 맞붙었는데 결국엔 누가 이겼죠? 나스닥이 더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나스닥의 논리를 여길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뭐 이제 어제 많이 급락했던 그동안 많이 오른 섹터들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일단 돌아서는 걸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급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예. 급하게 서둘 필요 없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장 이제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좀 전략 세워봐야 될지 다음 주까지 넓게 봐서 어떤 스탠스가 유효할까요? 요것도 짧게 말씀드리면 네. 7월 들어서 매크로는 달라진 거 없어요. 미국 국채 금리 여전히 안정적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1,380원대에서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7월에 왜 갑자기 하반기에 이 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딱 계속. 떠올려 보면 그 트럼프 한 놈 아니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분이 갑자기 등장해서 시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을 지금 때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내가 현금이 있다고 해서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많이 오른 걸 팔고 지금 안 오른 쪽을 사려는 그런 시도들. 미국에서도 나스닥은 다시 빠졌지만 다우는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러셀 2000은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힌트를 가지시면서 네. 오늘까지도 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